나는 그날 박상무의 집무실에서 강등 통보를 받았다. 이준호 씨, 그 틱톡 영상이 회사 이미지를 망쳤어. 당장 지원팀으로 이동이야. 박상무는 책상 너머로 웃으며 말했다. 요즘 애들은 입이 가벼워서 문제라니까. 조용히 일이나 하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만 숙이고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면서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다. 5년 동안 밤낮 없이 달린 프로젝트들, 승진 직전까지 갔던 성과들. 그 모든 게 한 번의 15초 영상 때문에 무너졌다. 그 영상은 별거 아니었다. 퇴근 후 지친 얼굴로 또 야근이야. 이게 한국 직장인의 현실인가 라고 중얼거린 거. 회사 이름은 안 나왔지만 배경에 로고가 살짝 보였다. 조회수가 30만 넘어가면서 댓글에 저기 테크 아니냐는 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게 전부였다. 다음 날, 내 책상은 이미 지원팀 구석으로 옮겨져 있었다. 월급은 20% 깎였고 명함에 적힌 직함은 대리에서 사원으로 바뀌었다. 동료들은 눈치를 보며 인사만 건넸다. 누가 먼저 소문을 들었는지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냥 참아야 하나, 이게 대한민국 직장생활 아닌가? 입 다물고 버티다 보면 다시 기회가 오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박상무는 나를 완전히 지워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한 번 찍힌 사람은 끝까지 밟아버리는. 그날부터 나는 말을 아꼈다. 회의에서도, 점심시간에도. 웃음도 줄였다. 그냥 묵묵히 주어진 일을 했다. 지원팀에서 하는 일은 단순했다. 자료 정리, 복사, 엑셀 입력. 예전엔 팀장급이던 내가 이제 커피 타는 일까지 맡았다. 처음엔 치밀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그 치밀함도 둔해졌다. 그래도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장면이 떠올랐다. 박상무의 웃는 얼굴. 조용히 일이나 해,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좌천시켰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열심히 하면 보상받는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박상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지, 어떤 계약을 밀어붙이는지.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기억해 두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지원팀으로 내려온 지 석 달째.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시간에 퇴근했다. 야근은 없었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다. 예전엔 밤 11시가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6시에 칼퇴근. 처음엔 해방감이 들었다. 하지만 곧 알았다. 이건 자유가 아니라 격리였다. 박상무는 나를 핵심에서 완전히 떼어놓은 거였다. 지원팀 동료들은 나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이 대리 아니, 준호 씨, 전에 기획팀이었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냥 웃으며 고개 끄덕였다. 더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또 소문이 퍼질 테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박상무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파일이 지원팀으로도 내려왔다. 자료 백업용이라고 했다. 나는 그걸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한 건축사무소와의 계약서.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았다. 같은 사양의 다른 업체 견적보다 거의 2배, 그런데 박상무의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건축사무소 대표와 박상무가 같은 골프 모임에 다닌다는 사실도 회사 내부 게시판에서 우연히 알게 됐다.
나는 처음엔 그냥 넘겼다. 윗사람들 일이야 원래 그렇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밤에 집에 와서 혼자 술을 마시다 보니 그 계약서가 계속 떠올랐다. 왜 나를 좌천시켰을까? 단순히 틱톡 영상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그 프로젝트의 이상한 부분을 눈치챘기 때문일까? 사실 그 영상을 올리기 전 나는 박상무에게 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다. 이 견적 너무 높지 않습니까? 라고. 그는 답장도 안 했다. 그리고 며칠 뒤 영상이 화제가 됐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자료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회사 USB에 집으로 가져가서 별도 폴더에 저장했다. 처음엔 그냥 습관이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직은 아무 계획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상무가 지원팀에 직접 내려왔다. 나를 보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호 씨, 잘 지내? 나는 고개 숙이며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내 책상을 힐끔 보더니 열심히 해. 기회는 다시 오는 법이야 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기회. 이제 와서. 그는 나를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경멸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릴까 고민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반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지원팀에 있었다. 박상무는 승진했다. 이제 이사였다. 회사 내부 행사에서 축하 박수를 받았다. 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아무 표정 없이. 그 사이에 나는 꽤 많은 걸 모았다. 박상무가 특정 업체와 맺은 계약서들, 금액 차이, 골프 모임 사진들, 심지어 그 업체 대표가 박상무에게 보낸 감사 인사 문자 캡처까지. 지원팀에 내려오는 자료가 많아서 가능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성실한 사원일 뿐이었으니까. 가끔 죄책감이 들었다. 이게 도둑질인가?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쳤다. 내가 훔친 게 아니다. 회사 자료다. 그리고 그 자료는 원래 이상했다. 나는 사람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다. 박상무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회의를 끝내는지.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나를 완전히 잊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그냥 스치듯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소문이 돌았다. 내부 감사팀이 대형 프로젝트를 점검할 거라는. 박상무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나는 그걸 봤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그 소문은 그냥 지나갔다. 감사팀은 다른 부서를 점검했다. 박상무는 다시 웃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나는 처음으로 직접 움직였다. 회사 익명 제보 시스템에 자료 일부를 올렸다. 실명은 아니었다. 그냥 프로젝트 견적 이상치라는 제목으로. 첨부 파일은 최소한만. 며칠 뒤 감사팀이 박상무 팀에 자료 요청을 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하 직원들에게 깔끔하게 정리해라고 지시했다. 나는 그 지시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미 늦었다. 나는 아직도 매일 밤 잠을 설쳤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걸까? 그냥 잊고 새 회사로 옮길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박상무의 그 미소가 떠올랐다. 조용히 일이나 해.
나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가 시작됐다. 이번엔 진짜였다. 감사팀이 직접 내려왔다. 검은 정장 차림의 세 사람. 로비에서 박상무가 마중 나갔다.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다. 그의 미소가 평소보다 딱딱했다. 감사팀은 자료를 요구했다. 박상무는 자신있게 넘겼다. 하지만 내가 제보한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몰랐다. 내가 올린 게 그 자료라는 걸? 조사가 진행되면서 회사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박상무는 여전히 태연했다. 부하 직원들에게 별일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그의 집무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추가 자료를 올렸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업체 대표와의 골프 모임 사진, 문자 내역. 모두 익명으로. 박상무가 처음으로 나를 불렀다. 석 달 만이었다. 준호 씨, 요즘 어때?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그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한참 나를 보더니 너 뭔가 아는 거 있지? 라고 했다. 나는 고개 숙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는 웃었다. 아니, 그냥.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날 이후 나는 더 조심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자료를 올렸다. 결정적인 것, 박상무가 직접 승인한 허위 견적서. 감사팀이 그걸 받았다. 그리고 국세청에 넘겼다. 박상무는 그제야 알았다. 너무 늦어서야. 박상무가 조사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내부 조사였다. 그는 여전히 출근했다. 하지만 웃음이 사라졌다. 복도에서 나를 마주치자 눈을 피했다. 회사 게시판에 소문이 돌았다. 배임 혐의. 금액이 수십억. 그는 변호사를 불렀다. 회의실에서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냥 묵묵히 일했다. 지원팀 동료들이 준호 씨, 너 전에 기획팀이었지? 뭔가 아는 거 있어? 라고 물었다. 나는 모른다고 했다. 박상무가 나를 다시 불렀다. 이번엔 다르게. 준호야, 나 좀 도와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자료 정리 잘하잖아. 내가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오해야.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다. 예전에 그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는 서류 더미를 내밀었다. 이거 정리해줘. 깨끗하게. 나는 그 서류를 받았다. 집에 가져갔다. 그리고 모두 캡처했다. 감사팀에 다시 넘겼다. 그게 끝이었다. 며칠 뒤 박상무는 출근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를 받았다. 회사 로비에 기자들이 몰렸다. 나는 창밖으로 그 광경을 봤다.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사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왜 이제야? 라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회사를 나왔다. 마지막 날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다. 지원팀 동료 한 명이 잘 가라고만 했다. 나는 고개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강남 거리를 걷는데 햇살이 따가웠다. 스마트폰을 꺼내 틱톡을 열었다. 그 영상은 아직 있었다. 조회수 100만 넘었다. 댓글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집에 와서 맥주를 마셨다.
텅 빈 방 박상무는 이제 구속됐다. 뉴스에 그의 얼굴이 나왔다. 수척하고 눈이 풀려 있었다. 나는 거울을 봤다. 내 얼굴도 수척했다. 예전의 열정은 없었다. 그냥 차가운 눈빛만 남았다. 내가 그를 무너뜨렸다. 틀림없다. 하지만 나도 무너졌다. 언제부터인지 모른다. 아마 그 미소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게 복수일까, 정의일까?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한국 직장인의 비극일까? 나는 맥주를 비웠다. 그리고 생각했다. 다음엔 누가 나를 좌천시킬까?